저는요 오늘 여러분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 그림,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루벤스 작품입니다. 1983년 11월 29일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첫 공개될 당시부터 화려한 바로크 양식화품을 즐기던 루벤스가 드물게 그린 드로잉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죠. 경매를 통해 무려 32만 4천 파운드, 한화로 당시 6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드로잉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놀라운 금액이었죠. 세계가 주목한 이 작품의 제목, 바로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17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동양의 나라, 그 한국을 어떻게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작품이 공개됐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 다양한 역사적 가설을 세워 추측해왔죠. 그리고 이 역사 속 미스터리를 끈질기게 추적해 마침내 그 진실에 한 발 다가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한복 입은 남자가 찾아낸 루벤스 그림 속 주인공, 놀랍게도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조선의 인물입니다. 바로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입니다. 그림에 얽힌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장영실이 유럽에 건너가 루벤스의 그림에 남게 된 이유, 르네상스의 거장이자 서양사 최고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오래 공부한 저한테도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뛰어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장영실의 만남이라. 자, 이건 단지 놀라운 상상력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빈틈을 비추는 또 하나의 가능성일까요? 한복 입은 남자 그림 속에 몇백 년간 감춰져 있던 역사의 미스터리, 오늘 뮤지컬 읽어드립니다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장영실 어떤 사람이죠? 뭐 위인전에 꼭 나오는 인물이지만 또 정작 장영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장영실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고요. 그저 뭐 가까운 시기 정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의 고향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영실이 태어난 곳은요, 지금의 부산인 조선 동래현입니다. 신분제가 엄격하던 사회에서 장영실의 신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비입니다. 기생인 어머니에게 태어나 그 신분을 물려받았죠. 조선에서 노비는 어떤 존재일까요? 양반의 재산 그 일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재능을 꽃피운다? 조선의 노비에겐 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선의 두꺼운 신분의 벽을 깨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인물, 동래현 노비로 태어나 종삼품의 관직까지 받았던 전설적인 업적, 조선의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장영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영실이 재능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이 인물과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최고의 성군,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마다 최상위에 선정되는 그야말로 윈 그 자체죠. 그런데 이 뭐든 척척 해결할 것만 같은 세종이지만 1418년 즉위한 직후부터요, 세종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위 다음에도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죽하면 세종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가문이 청사하기 어렵구나.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세종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건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국가 조선에서 긴 가뭄? 그건 뭐 최악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가뭄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책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시원한 비를 내려주지 않네요. 모든 백성들이 농업에 의지했다고 봐도 무방한 조선에서 자칫 국가의 존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선의 위기가
장영실한테는 일생일대 기회로 찾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던 장영실은요, 고향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였거든요. 그 결과 마르지 않은 강물을 쩍쩍 갈라진 논바닥으로 끌어와 임시방편이나마 고향 동래현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동래현 현감, 그러니까 사또죠. 그래서 장영실한테 상을 내려요. 이 동래현 현감의 추천으로 장영실은 궁궐에도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세종의 눈에 장영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발탁해서 상의원 기술직으로 일을 시킵니다. 가뭄 해결을 비롯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현해줄 인재가 누구보다 간절했던 세종. 이게 뭐든 뚝딱뚝딱뚝딱 잘 만들어낸 장영실이 적임자라고 생각했겠죠. 그 무엇보다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했던 세종. 그리고 그런 괴로움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자랐던 장영실. 두 사람 누구보다도 잘 통하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마침내 그동안 조선 땅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을 장영실에게 합니다. 중국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지 않겠느냐. 사실 장영실은 궁에서 일하긴 했지만 노비예요, 노비. 근데 세종이 노비 장영실한테 당시 조선 4대부도 쉽게 갈 수 없는 유학을 제안한 거예요, 유학을. 당시 최고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중국으로의 유학.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 유학길에 장영실은 오릅니다. 무려 2년 동안 중국에서 기술을 배우는데 매진하지요. 자, 2년 세월 동안 장영실이 보고 배운 거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늘, 천문학이었습니다. 세종과 장영실은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늘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세종의 꿈은 결국 조선의 하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선은 늘 중국의 천문학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 이젠 조선 고유의 천문과 절기, 시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중국이 아닌 조선의 시간을 알아야 제때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왜? 당시 중국에서 황제의 허락 없인 천문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 역설을 만들었다간 극형에 처하는 게 법률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바람을 이루고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의 천문 관측 시설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과학 문물들에 관한 정보를요 수집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선의 실적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요. 누구보다 애쓰는 장영실 모습에 세종 또 한 번 파격적인 선물을 합니다. 장영실의 재능과 기계 제작 능력을 이유로 장영실을 면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연이어서 무려 종호품 상의원 별좌로 장영실을 임명합니다. 야, 이 면천조차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노비 출신이 관직에 오른다고요? 이거 진짜 세종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인사였습니다. 조선에서 노비가 관직에 오른 첫 기록, 그 기록이 바로 장영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때부터 장영실은 세계의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종이 가장 공을 들인 과업 중 하나가요, 시계였습니다. 장영실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한 경점지기를 탄생시키는데요. 조선의 물시계는 흐르는 그 물의 유입에 따라 부표가 떠오르고 그걸 관측해서 그때그때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유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니까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장영실이 구리관의 그 직경과 수압을 계산해서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먼저 시간의 정확성을 확보해내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정확성과 편리성을 높여도 이 기존의 물시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사람이 관측해서 알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시계가 정확해도 사람이 실수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장영실이 이걸 해결해내요. 어떻게? 기존의 조선에 없던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장영실 최고의 업적으로 꼽히는 자경루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경루란 이름 자체가 스스로 쳐서 울리는 시계라는 뜻이죠. 자경루는 그야말로 조선 과학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장영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 장영실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의 극찬과 더불어 장영실은 정사품 호군으로 승진합니다. 자, 그런데 장영실이 만든 건 뭐 어디 시계뿐이겠습니까? 조선의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요, 장영실은 기존에 조선에 없던 첨단 기구들을 막 계속 만들어내요. 조선 하늘의 별 위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간이 하늘의 해, 달, 행성, 별의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조선식 하늘 모델인 천체시계 혼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금속 활조로 대량 인쇄가 가능했던 다빈자, 그리고 마침내 세종시대 과학기술의 결정체이자 당시 조선에 이룬 천문학, 기계공학, 물리학의 종합 선물 세트 장영루와 혼천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인 조선식 자동 천문 기계인 옥루까지 만들어냅니다. 옥루는 세종이 경복궁 내에 건립한 과학 겸 천문 관측소인 풍경각에 설치됩니다. 조선의 하늘을 찾고 싶다던 세종의 바람이 장영실에 의해서 하나씩 현실로 실현되는 순간들이었죠. 장영실이 꾸준한 연구로 세종의 바람에 응답했던 것처럼 세종 역시 장영실을 위한 격려와 응원 아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래연의 노비였던 장영실은 어느새 총삼품 대호군이 됩니다. 조선에 다신 없을 파격적이고 극적인 신분 상승이었죠. 노비라는 신분에 좌절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능력을 선보인 장영실이 쓴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깊이 신뢰하며 의지했던 세종과 장영실. 같은 꿈을 꾸고 목표를 이뤄가는 두 사람에겐 단순한 군신 관계 이상을 뛰어넘는 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속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무대 위의 세종과 장영실을 보면서 600여 년 전 경복궁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42년 3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임금이 타는 가마, 마녀가 사고로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칫하면 임금 세종의 옥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조선 궁궐 그야말로 비상걸립니다. 감히 임금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대역죄인을 잡아오란 명 떨어지지요. 대호군 장영실을 의금부로 끌고 가 국문하라. 부서진 문제의 아녀, 그 제작 책임자가 바로 장영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영실은 한순간 의금부에 투옥된 죄인 신세로 전락하네요. 그리고 불경죄로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된 후 장영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사료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별안간 연기처럼 장영실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장영실 어디 갔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제가 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요, 궁궐을 떠난 장영실의 행적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서 찾아요. 천문과 역법의 독자적 연구를 절대 금지하는 중국의 눈을 피해 세종이 장영실과 그의 연구를 숨겼다는 겁니다. 장영실의 안전을 위해서 아예 조선이 아닌 유럽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그때 장영실을 도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정화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난 인물 정화. 장영실이 유학 당시에 정화와 우연히 맺은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정화의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유럽 땅에 당도한 장영실. 자, 교황이 있는 바티칸을 거쳐 그가 남은 생을 보낸 곳은 메디치 가문이 지배했던 피렌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장영실은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운명적 만남을 하죠. 누구보다도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장영실의 모든 걸 배우고 싶어 했던 초롱초롱한 이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서양 세계의 천재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무대에는요,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너무 허황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실이 정화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간 것도, 그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게 되는 것도 뭐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의 빈 곳을 채우는 건요, 늘 만약이라는 가정이죠. 상상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잊힌 진실을 찾아 나서기 위한 또 하나의 탐험입니다. 그렇게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상상이란 흥미로운 탐험을 이어갑니다. 장영실이 다빈치와의 교류 속에서 조선의 기계 기술을 전수했다라는 상상.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유럽 미술은 종교화가 중심이었고요, 풍경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다빈치는요, 신화적 이야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연만을 주제로 삼은 그림을 그려요. 마치 동양의 산수와 같이 말이죠. 아니, 다빈치는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됐을까? 혹시 조선에서 건너온 누군가의 영향은 아니었을까요? 다빈치의 무수한 발명의 아이디어에는 다빈치만큼이나 과학과 발명을 사랑했던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근거 있는 상상의 정점에 있는 그림이 있으니 바로 이 그림입니다.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 자, 이 그림에는요, 남자의 옆에 그의 단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작은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림 한 켠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배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당시 서양 초상화에는요, 그림 속 모델이 어떤 인물인지 나타내기 위한 장치가 있었어요. 재봉사는 가위를, 학자는 책을 같이 그리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속 배가 있다. 어떤 단서를 줄까요? 바다를 건너서 온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선에서 사라진 장영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1617년 정도에 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장영실은 세종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400년대 한창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때문에 에이, 장영실 아니네. 그런데 마냥 그렇다고 하기엔 그림 속 또 다른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이 남자가 입고 있는 한복입니다. 이 한복은 1600년대 조선 중기에는 이미 사라진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림 속 남자는 속치마를 입은 것처럼 겉옷 밖으로 안에 입는 옷이 노출돼 있죠.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 입었던 그 천릭 위에 팔소매, 그 밑단이 없는 당호라는 옷을 덧입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오른팔 보세요. 천릭과 다포의 구분선 보이시죠? 근데 이 조선 중기에 가면요, 그 다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구분선을 볼 수 없게 되거든요. 결론, 이 복장은 조선 전기의 복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벤스의 이 드로잉은 조선 전기 인물을 그린 누군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건 아닐까요? 그게 혹시 다빈치가 그린 장영실은 아니었을까요? 상상 가능합니다. 이미 수많은 인기 영화, 드라마, 공연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역시 만약이라는 한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죽지 않고 유럽으로 갔다면, 만약 장영실이 그곳에서 다빈치를 만났다면, 만약 조선의 과학이 유럽의 예술과 연결됐다면, 그리고 역사와 상상력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무대에 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장영실의 공백에 창작자들의 대담한 놀라운 충격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조선의 하늘에서 유럽의 별까지 K사극과 유럽식 대서사극의 스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식의 한국 창작 뮤지컬이 탄생한 겁니다. 무대 위에서 주요 배역 모두 1인 2역으로 조선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오가면서 입체적 서사를 더하는데요. 당연히 1인 2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보는 것, 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극 포인트가 되겠죠. 이 작품은요, 단순히 대단한 과학자 장영실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저 꿈꾸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뜻한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나의 별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여정이 되기 때문이죠. 장윤실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았고요. 세종은 그 시선을 세상 중심에 펼쳐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규칙을 과감히 깨고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했죠. 조선에서 피어난 이 용기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